안녕하십니까. 구로 노인종합복지관 체험학교의 온라인 특강 노년기 경제교육 강의를 맡게 된 정재기입니다. 오늘은 현명한 상속 증여 그 두 번째 시간으로 증여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증여의 기본적인 개념 몇 가지 살펴보겠습니다. 자, 증여가 뭐냐? 증여란 당사자 일방, 여기서 말하는 일방은 증여자, 재산을 주시는 분이죠. 당사자 일방이 무상으로 재산을 상대방, 수증자에게 수여하는, 주는 의사를 표시하고 그리고 상대방이 이를 승낙함으로써 그 효력이 성립한다. 자, 이렇게 우리 민법에 정해져 있습니다. 그러니까 즉 대표적인 게 이제 부모님이 자식들한테 주는 거죠. 부모님이 무상으로 상대방, 자식들한테 주겠다. 그리고 상대방이 이것을 어쨌든 네 감사합니다라고 승낙함으로써 효력이 성립한다고 우리 민법에서는 정하고 있습니다. 증여와 상속의 차이를 또 우리가 또 말씀을 좀 드려보면, 증여는 생전에 주시는 거, 상속은 돌아가신 이후에 분배받는 것. 납세 의무자는, 증여는 재산 받은 사람, 수증자가 내는 것이고, 상속도 상속 받은 사람, 상속인이 내는 거고요. 그 다음에 공제는 배우자한테는 6억 원까지 세금 없이, 증여세 없이 주실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배우자분들한테 많이 평상시에 주실 수 있다면 주시는 게 좋겠습니다. 그리고 자녀들, 성인 자녀면 5천만 원까지는 공제돼서 증여세 없이 줄 수 있고, 만약에 자녀가 미성년자다 그러면 2천만 원까지는 또 세금 없이 증여하실 수 있고, 기타 친족한테는 공제가 1,000만 원까지 됩니다. 여기서 말한 기타 친족의 대표적인 사람들은 이제 사위, 며느리 이런 사람들이죠. 이런 사람들한테는 1,000만 원까지만 공제가 됩니다. 그다음에 상속은 그보다 공제는 커서 일괄 공제 5억, 배우자 공제 5억에서 최대 30억, 그리고 금융재산 2억 원이 되겠습니다. 자, 대단히 중요한 개념을 하나 말씀드릴 텐데요. 증여세 완전 포괄주의라는 겁니다. 우리나라 증여세 관련돼 가지고 여러 가지 법의 개정들이 있었는데, 이제 현재로서는 이 완전 포괄주의가 증여세 전반에 걸쳐서 가장 뭐랄까요, 강력하게 이렇게 영향을 주고 있는 개념이라 보시면 되겠습니다. 우리 상속세 및 증여세법 2조에 보시면은, 증여란 그 행위 또는 거래의 명칭, 형식, 목적 등과 관계없이 직접 또는 간접적인 방법으로 타인에게 무상으로 유형, 무형의 재산 또는 이익을 이전하거나, 여기에는 이제 현저히 낮은 대가를 받고 이전하는 경우를 포함합니다. 해서 타인의 재산 가치를 증가시키는 것을 말한다. 자, 이게 한 문장으로 돼 있어 엄청 이제 긴데, 풀어보면 이렇습니다. 포괄주의라는 건 뭡니까? 옛날에는 이러한 것이 증여다, 이제 이렇게 세법이 돼 있었거든요. 근데 이러다 보니까 거기에 열거되어 있지 않는 다른 방식을 통한다면은 우회적으로 한다든지 이렇게 하게 되면은 증여가 아닌 것으로 이렇게 주장할 수가 있고, 또 일정 부분 또 통용되기도 했었습니다. 그랬는데 그러다 보니까 너무 빠져나갈 수 있는 경우가 많아지는 거예요. 이래서는 안 되겠다. 명칭이 어떻게 됐든지 간에, 형식이 무엇가 됐든지 간에, 목적이 어떻게 됐든지 간에 관계없이 직간접적으로 어쨌든 무상으로 주거나 또는 유형이든 무형이든 어쨌든 이익을 많이 주는 것. 여기에는 팔긴 팔았는데 엄청나게 싸게 판 것도 포함이 되는 거죠. 예를 들면 이런 거죠. 시세는 10억 정도 되는 아파트다. 그러니까 즉 남한테 팔면은 10억은 거뜬히 받을 수 있는데 이걸 아들한테 한 3억 정도에 팔았다. 어떠십니까? 10억짜리 아파트를 아들한테 3억을 받고 파셨어요. 이거 증여입니까? 아닙니까? 아들 입장에서는 완전 땡큐죠. 물론 완전히 그냥 100% 다 증여받으면 그것도 좋겠습니다만, 어쨌거나 10억짜리 3억에 산 거지 않습니까? 이것도 현저한 재산상의 가치, 이익을 준 것이다 라고 봐서 이런 것도 다 증여로 봅니다. 이 개념을 꼭 기억하셔야 돼요. 왜냐하면 오늘 제가 말씀드릴 많은 사례들이 있습니다만, 여기를 정말 관통하는 가장 중요한 개념이 바로 이 완전 포괄주의라는 것 꼭 기억하시고, 이게 어쨌든지 간에 상대방한테 상당한 이익을 주는 것이다 라고 판단이 되면 과세상 관청에서는 증여로 볼 수 있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좋겠습니다. 그 다음에 증여재산은 얼마로 평가할 거냐? 이렇게 놓고 말씀드리면 시가평가가 원칙입니다. 시세대로
보는 게 원칙이라는 것이죠. 증여하기 전 6개월부터 증여한 다음 3개월까지 그 기간, 그러니까 대략 한 9개월이 되겠죠. 요 평가 기간 내에 매매가 있었다 하면 그 매매 가액, 또 감정을 받았다 감정 가액, 또 공매나 경매가 있었다면 그 가액, 또 수용했다 토지 수용 같은 거 있죠. 수용 가액, 이런 것들을 다 시가로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간혹가다 요 기간을 좀 벗어났는데, 그러니까 즉 증여하기 전 2년부터 그 신고 기간 지나고 나서 6개월까지 만약에 또 매매 가액이 있었거나 또 유사한 매매 사례가 있었다 한다면 그것을 가지고 재산평가심의위원회에서 심의해서 이거를 시가로 보는 게 더 맞겠다라고 인정할 수도 있습니다. 이게 일반적인 세금과 달리 증여상속세는요, 우리가 뭐 직장에서 받은 소득이라든지 뭐 사업소득 같은 것들은 이제 신고하고 또 증빙하면 대부분 거기서 통과가 되는데, 이 증여상속은 우리가 신고를 해서 세금까지 냈다 하더라도 국세청, 과세당국에서 최종적으로 오케이를 해줘야 거기서 끝나는 겁니다. 만약 과세관청에서 이거는 좀 보기가 어렵다 이렇게 나오게 되면은 상당히 어려워질 수가 있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리고 어떤 재산에 따라서 평가 방법이 좀 다를 수 있는데, 시가가 만약에 좀 잘 없다 이랬을 경우에는 어떻게 하느냐, 주식이다, 주식을 이렇게 증여하실 수도 있죠. 이랬을 경우에는 증여일 전후 2개월, 그러니까 총 4개월의 종가 평균, 매일매일의 종가를 평균 내서 그걸로 주식을 평가해서 증여가 된다. 그다음에 토지 같은 경우는 개별 공시지가, 이것을 가지고 신고하실 수도 있고요. 그다음에 건물이나 오피스텔의 상가 같은 경우도 기준시가로 하실 수도 있습니다. 주택 같은 경우, 공동주택, 아파트 같은 경우는 사실 실무적으로는 거의 시세가 나오죠. 무슨 뭐 KB, 국민은행, 부동산, 아파트 시세 이런 것들은 거의 뭐 실거래가가 바로바로 뜨기 때문에 사실 아파트 같은 경우는 뭐 기준시가로 신고하시면 대부분 부인당하실 겁니다. 인정받기 어려우실 거고. 하지만 뭐 단독주택이랄지 뭐 다가구주택 또 이런 것들은 이제 매매가 아무래도 좀 다를 수 있지 않습니까? 또 흔하지 않고, 그래서 이런 경우는 기준시가를 가지고 보충적으로 평가해서 신고하는 경우도 있다 말씀을 드립니다. 자, 증여세 계산 구조는 그 상속세랑 비슷합니다. 비슷한데 조금 간단하긴 하죠. 일단 물려줄 재산, 그 재산 가액에서 여기도 과거 10년 안에 그 사람한테 줬던 재산은 다 포함을 시킵니다. 즉 이번에 딸한테 3억 원을 내가 현금으로 증여를 할 텐데 5년 전에 그 딸한테 역시나 한 2억 정도를 증여한 적이 있다. 그러면 그것도 이번에 포함을 시켜서 증여세 계산을 다시 한다는 겁니다. 즉 바꿔 말하면 10년이 지나야 증여세를 다시 완전 리셋해서 계산할 수 있다, 이런 뜻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채무가 거기 만약 끼어 있다면 그건 빼주고요. 그리고 거기에 대해서 증여재산 공제에 아까 보신 배우자는 6억, 또 자녀는 5천만 원 또는 또 2천만 원 공제해주고, 거기에 대해서 세율 곱해서 세금 계산을 뽑아낸 다음에 만약에 아들, 딸이 아니고 뭐 손자, 손녀한테 증여하시는 경우들도 있거든요, 요즘. 그랬을 경우에는 그 세대를 건너뛰어서 증여를 한 것이기 때문에 거기에 대해서는 할증과세라고 그래서 보통 30% 정도 세금을 더 할증해서 붙여서 세금을 내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세액공제 해주고, 만약 가산세를 낼 일이 있다면 가산세 붙여서 납부할 세금이 계산이 되겠습니다. 자, 한번 예를 볼까요? 성인인 자녀한테 1억 원을 현금으로 증여했다. 이랬을 경우에 증여세가 얼마냐를 보시면, 자, 일단 증여해준 가액은 1억 원이죠. 자, 10년 이내에 이 아이한테, 자녀한테 증여했던 재산은 없다. 플러스할 게 없죠. 만약 있다면 플러스가 되는 거고요. 자, 성인인 자녀이기 때문에 5천만 원을 공제해 줍니다. 그럼 1억에서 5천만 원을 빼면 5천만 원이 남죠. 이게 과세 표준이 되고, 1억 원 이하는 10%의 세율입니다. 그래서 10% 세율 곱하면 500만 원이 산출세액이 됩니다. 그리고 이 세액을 신고세액공제라고 그래서 3개월 이내에 자진신고하고 납부하시게 되면은 3%를 깎아줍니다. 그래서 15만 원 깎아주면 최종적으로는 485만 원만 내시면 됩니다. 즉 성인 자녀한테 현금으로 1억을 증여하면은 원칙적으로는 약 485만 원을
근 500만 원 가까운 돈을 세금으로, 이거 누가 냅니까? 1억 현금 받은, 증여받은 자녀가 세무서에 신고하고 납부하셔야 됩니다. 자, 사례를 몇 가지 좀 보시겠습니다. 부담부 증여를 하면은 증여세를 많이 줄일 수 있다더라, 이런 얘기들 아마 많이 들어보셨을 겁니다. 뭐 신문이나 칼럼에서도 많이 나오는 대표적인 절세 방법 중에 하나인데요. 그 부분을 좀 살펴보죠. 부담부 증여가 뭐냐? 증여한 주택, 여기에 지금 임대보증금이 있거나 뭐 전세를 좀 주고 있는데 그 집을 근데 자녀한테 증여한다 이랬을 경우, 또는 그 집에 살고 있는데 담보대출이 있다, 주택담보대출이 있다 이랬을 경우에 그 집을 증여하는 것이죠. 자, 재산에 담보된 채무는 증여재산에서 빼준다고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그만큼 증여세가 이제 절세된 효과가 생기는데요. 사례를 좀 보시면 좀 더 이해가 좋으실 것 같습니다. 자, 시가가 한 5억 원 되는 아파트입니다. 근데 여기에 현재 세입자 전세 3억을 주고 있습니다. 자, 이 아파트를 자녀한테 증여한다고 해보겠습니다. 자, 그러면 자녀 입장에서는 얼마를 받은 겁니까? 5억을 받은 겁니까? 2억을 받은 겁니까? 자녀 입장에서는 사실 2억을 받은 거죠. 왜냐하면 전세보증금 3억은 그 세입자가 나간다고 그러면 3억을 내줘야 될 돈 아니겠습니까? 일종의 부채죠. 그래서 증여재산 가액은 5억에서 부채로 볼 수 있는 3억을 빼주면 2억 원에 대해서만 증여세가 부과가 되죠. 자, 계산해 보면 증여세는 이제 2천만 원 정도가 됩니다. 자, 그런데 만약에 이 집이 전세가 아니고 또 채무도 없다 이랬을 경우는 어떻게 되느냐? 이랬을 경우는 5억을 받은 거기 때문에 증여세가 8천만 원으로 훅 올라갑니다. 자, 그래서 부담부 증여를 하면은 무려 이 경우에는 6천만 원의 세금을 줄일 수 있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것이죠. 자, 그러면 할 수만 있다면 채무를 왕창 얹어가지고 증여하면 좋겠구나, 이렇게 생각하실 수 있는데 이 부분도까지 보셔야 돼요. 왜냐하면 이 임대보증금 또는 이제 담보대출금이 있다면 이 채무 부분은 이 돈이 누구한테 애초에 간 겁니까? 처음에 전세 내줄 때 전세보증금을 이 부모님이 받으셨을 거 아니겠어요? 그죠? 그렇다면 이 부모한테 양도세가 되는지 안 되는지 그걸 이제 따져본다는 겁니다. 그래서 만약에 이 3억 원에 대해서 양도세 적용 대상이 된다라고 한다면 부모님 입장에서는 양도세를 별도로 내셔야 되는 겁니다. 근데 만약에 이 부모님이 흔히 말 1가구 1주택이라서 비과세 조건이 된다라고 한다면 양도세는 면제가 되는 것이죠. 자, 그러면 이 집에서는 가족 전체로 봐서는 양도세는 면제됐고 아들, 딸 입장에서는 증여세 2천만 원만 내면 되는 것이니까 그런 대로 괜찮은 이제 방법이 될 수 있습니다. 근데 만약에 부모님이 양도세 중과세 대상이다 이러면은 실제로는 증여세는 좀 줄였지만 양도세가 또 왕창 나오게 돼서 가족 전체로 봐서는 세금을 더 많이 낼 수도 있는 이런 문제가 되기 때문에 그 적정한 어떤 그 지점을 찾아내시는 것이 대단히 중요하겠다 하겠습니다. 자, 그럼 부담부 증여를 잘하면 그걸로 끝나는 것이냐? 주의를 하셔야 됩니다. 쉬운 일이 아니거든요. 왜냐하면 부담부 증여는 그만큼 합법적인 절세 수단인 것은 틀림없습니다. 그런데 잘하면 이거 세금을 상당히 줄일 수 있다는 걸 모두가 알고 계시거든요. 그래서 이걸 악용할 수가 있습니다. 따라서 우리 세무서에서는 이 부담부 증여를 했다, 그래서 부채가 얼마 있었다라고 한다면 그것을 그래요 하고 끝나지 않고 이 국세청 컴퓨터에다가 입력을 해가지고 계속 관리를 합니다. 어떻게 관리를 하느냐? 매년 정기적으로 금융회사라든지 채권자한테 채무 변제 여부를 조회합니다. 그래서 조회를 해봤더니 아니 이 증여받은 자녀가 도무지 이 전세보증금을 내줄 만한 소득이라든지 재산이 없는데, 아니면 담보대출금을 갚을 만한 능력이 안 될 것 같은데 이게 막 부채가 상환됐거나 또 세입자한테 돈을 줘서 내보냈다거나 이렇게 확인이 되면은 혹시 그 돈 어디서 났습니까? 이것을 이제 소명하라는 이제 안내문을 발송받게 되죠. 그럼 이걸 받으면 이제 그걸 소명을 해야 됩니다. 사실 부모님 입장에서는 전세 끼고 있는 아파트를 자식한테 증여해 주면서 그 세입자 나갈 때 그 돈도 부모님이 사실 좀 내주고 싶은 마음도 있을 수 있거든요. 얼마든지 그런 마음이 좀 드실 수 있습니다. 그런데 말씀드린 것처럼
국세청에서는 그것을 또 꼼꼼하게 계속 추적해 가면서 관리하고 있다는 사실 기억하셔서 그 증여 시점에서는 별 문제가 없었지만 그 이후에 이처럼 채무를 갚는 과정까지 볼 수 있다는 것을 유념하시고 거기에 합당한 방법을 택하시는 것이 좋겠다라는 말씀 꼭 좀 드립니다. 자, 그렇다면 아니 이게 눈에 보이는 거 말고 현금으로 주면 괜찮지 않겠는가 이런 생각을 또 하실 수 있겠죠. 그리고 이게 은행 이체로 하면은 또 증거가 남을 테니까 그렇게 하지 말고 은행에서 현금으로 찾아가지고 또 한꺼번에 주면은 또 티가 날까봐 또 이렇게 나눠가지고 이렇게 자녀한테 주면은 또 어떻게 했는가 뭐 여기까지 설마 국세청이 뭐 따라다니는 것도 아니고 모를 것 같다 이렇게 생각하실 수 있죠. 그런데요, 이것을 한번 입장을 바꿔놓고 한번 생각해 보시죠. 자, 부모님이 이렇게 뭐 여기서 말하는 그 분산증여는 몇십만 원 단위가 아니고 뭐 적어도 몇백만 원 또는 몇천만 원 정도의 돈이 아니겠습니까? 자, 이것을 받은 자녀 입장에서는 이 돈을 어떻게 하겠습니까? 일단은 본인 통장에 넣을 가능성이 있겠죠. 아니면 현금으로 막 몇천만 원씩 갖고 있는, 몇 억을 갖고 있는 경우는 잘 없을 테니까요. 아니면 이걸 가지고 뭔가를 하겠죠. 부동산을 사거나 뭐 차를 사거나 자산을 이렇게 취득할 겁니다. 무슨 얘기냐? 결국은 부모님이 이렇게 현금으로 눈에 안 띄게 해가지고 나눠서 분산해서 자녀한테 준 돈이라 하더라도 이것을 받은 자녀 입장에서는 그걸 현금으로 뭐 침대 밑에 두고 이런 일은 잘 없거든요. 그걸 가지고 뭔가 한단 말입니다. 그러면 여기서부터 이제 실마리가 잡히게 돼가지고 여러 가지 또 문제가 생길 수 있다는 것을 좀 말씀을 드리는데요. 국세청에서는요, PCI 시스템이라고 그래서 소득 지출 분석 시스템을 이미 한 10여 년 전부터 구축해 놓고 현재까지 잘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자, 이게 무슨 시스템이냐? 재산 증가액, 일정 기간 동안에 이 사람 앞으로 재산이 얼마나 늘어나는가 이걸 보는 거죠. 그러니까 부동산이라든지 주식이라든지 또 그 뭐 회원권 같은 거 이런 것들이 이제 늘어나면 재산이 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리고 거기에다가 소비 지출액, 이 사람이 1년 일정 기간 동안에 쓴 돈이 얼마냐, 카드 쓴 거, 또 현금 영수증 쓴 거, 또 해외에 송금한 거, 또 거기서 쓴 거 이런 것들 다 더합니다. 거기에서 일정 기간 동안 이 사람이 신고한 소득 금액, 저 얼마 벌었습니다라고 매년 이렇게 신고하지 않습니까? 그 금액을 빼줍니다. 그러면 재산 증가액 더하기 소비 지출액에서 신고 소득 금액을 빼면 이게 상당한 차이가 있다라고 하면 국세청에서는 이거 뭔가 좀 떼먹었다, 탈루했다 이렇게 보는 것이죠. 자, 이걸 좀 더 구체적인 사례를 가지고 보시면 좀 더 이해가 좋으실 것 같습니다. 제가 함부로 주면 큰일 납니다 이렇게 써드렸는데 한번 사례를 보시죠. 직장 생활 이제 5년 한 자녀가 있습니다. 이 친구의 연봉이 4천만 원이에요. 자, 그런데 이 자녀가 한 1년에 카드로 한 2천만 원 정도 씁니다. 자, 그런데 이 자녀가 5억 원짜리 아파트를 이제 사겠다고 합니다. 근데 요즘 자기 돈으로 다 집 사는 사람은 거의 없죠. 그래서 은행에서 5억 원 중에 2억은 대출을 받겠다고 했습니다. 그러면 자기 돈은 얼마가 필요합니까? 5억에서 2억 빼면 3억은 자기 돈이 있어야 이 아파트를 사는 거죠. 자, 어떻게 됐냐? 그럼 주택 구입액 3억 원은 필요한 거죠. 자산 증가액입니다. 거기에 소비 지출액 1년에 2천만 원씩 직장 생활 동안에 썼으니까 1억 원은 썼네요. 5년 동안에. 이거 더해줍니다. 그 다음에 소득신고액 연봉 4천만 원이 5년이었으니까 4, 5, 20 그래서 2억은 소득신고액으로 빼주게 됩니다. 그러니까 즉 이렇게 되는 거죠. 4천만 원씩 5년 벌었으면 얼마입니까? 2억 원 번 거 2억 원 번 거 아닙니까? 근데 그 2억 원 중에서 소비로 쓴 거는 1억 원이니까 남아있는 건 1억 원밖에 안 되는 거죠. 근데 1억 원 남았는데 갑자기 3억이 더 필요한 아파트를 사겠다고 하면 너 2억은 어디서 난 거야? 이렇게 되는 거죠. 그래서 맨 오른쪽에 혐의 금액 2억 원이 그렇게 되는 겁니다. 여러분들 보시기엔 어떻습니까? 이 2억 원 누가 줬을까요? 네, 이렇게 해서 국세청에서는 이제 이런 것들을 이제 잡아낼 수 있는 어떤 일종의 방법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이건 사실 최근에는요,
뭐 너무 명명백백하게 좀 드러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특히나 서울 경기권 같은 경우는 주택 취득자금에 대해서 이 돈이 어디서 났느냐, 그 돈을 어디서 조달할 거냐라고 주택 취득자금 조달 및 입주 계획서라는 것을 쓰도록 되어 있습니다. 제가 볼 때는요, 이것은 국세청이 내는 자료는 아닙니다. 이것은 그 밑에 보시면 시장, 군수, 구청장 앞으로 가도록 되어 있거든요. 즉 구로구청장한테 보내는 겁니다. 그런데 이게 안 낼 수 없는 것이, 안 내시면 과태료가 500만 원이에요. 꽤 크죠. 이렇게 차곡차곡 데이터가 쌓이는 겁니다. 그 내용을 또 보시면 자금 조달 계획 중에 자기 자금, 그러니까 원래 이 집 살려는 사람이 내 돈이 얼마입니다, 이걸 이제 쓰는 거예요. 금융기관의 예금액, 저 예금이 얼마가 있었어요. 뭐 주식 매각 대금, 또 저 주식 얼마 팔아가지고 할 겁니다. 4번에 보시면 증여 상속이라는 항목이 따로 있습니다. 예. 아버지한테, 어머니한테 얼마를 제가 이번에 집 살 때 좀 증여 받을 겁니다. 금액을 쓰고 누구한테 받을 거냐, 그것도 적도록 되어 있습니다. 부부간에 주고받을 수도 있죠. 또 직계 존비속, 관계, 이런 것들 막 다 적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현재 내가 살고 있는 부동산을 처분한다, 내지는 전셋집을 내가 나와가지고 갈 거다, 이런 식의 내용들 다 적도록 되어 있어요. 밑에 당연히 대출금 부분도 적도록 되어 있고요. 자,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입주계획서, 조달계획서가 쌓여가면 결국 특정한 시점엔 제가 볼 때는 이것이 상당한 어떤 증여 관련된 핵심 자료로 활용될 가능성이 높다, 그렇게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그러니까 쉽게 말해서 피해갈 구멍이 없다, 그렇게 보시는 게 합당하다, 요즘은 그렇게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자, 증여세는 증여받은 당해 금액에 대해서만 내나요? 이런 말씀을 또 많이 하십니다. 앞서 보셨죠? 아니죠. 왜냐, 동일인으로부터 재차 증여를 받는 경우에는 해당 증여일 전 10년 이내에 증여받은 거 다 합산해가지고 과세한다 말씀드렸고요. 자, 이랬을 때 만약에 앞에 증여받았을 때 증여세 냈다, 그렇다면 그 세금은 빼고 납부할 세액이 계산이 된다는 것이고요. 여기서 동일인이 누구냐, 직계 존속과 그 배우자는 동일인으로 본다라는 얘기입니다. 즉 아버지한테 증여를 받았다, 그러면 이번엔 어머니가 준다, 다른 사람이냐? 아니라는 겁니다. 부모님은 한 분으로 본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즉 아버지가 작년에 1억 원 증여해 줬다, 이번에 어머니가 또 1억 원 증여한다, 그러면 2억 원이 증여가 된 거죠. 이렇게 보시는 거예요. 할아버지 할머니도 똑같습니다. 외할아버지 외할머니도 한 분으로 보는 겁니다. 그리고 증여한 재산 되돌려 받을 수 있나요? 여러 가지 일들이 있을 수 있습니다. 증여를 했는데 오히려 이 증여를 하는 것보다 다른 방법이 더 좋을 것 같다라고 뒤늦게 알게 돼서 이걸 좀 취소할 수 없느냐, 뭐 이런 경우도 있을 수 있고요. 또는 증여를 해줬더니 이 자식놈이 영 마음에 안 든다 이래가지고 그거 취소할 수 없느냐, 이렇게 말씀하신 경우들도 간혹 있습니다. 자, 가능한가? 일단 이렇습니다. 증여하시고 난 다음에 당사자 간에 준 사람 받은 사람 합의에 의해서 증여재산을 신고기간 내에 반환하면은 처음부터 증여가 없었던 것으로 간주가 됩니다. 근데 중요한 건 그 기간이겠죠. 여기서 하나 중요한 것은 금전은 제외입니다. 그러니까 즉 현금이나 예금 같은 거는 되돌릴 수가 없고, 부동산 같은 것들은 이제 그 기한만 이제 안 넘기면 이제 없었던 것으로 간주할 수 있는데, 일단 신고 기한 이내에 했다, 그러면 처음에 넘어갔을 때 그 증여죠, 이것도 과세 제외가 되고, 돌려받을 때 어쨌든 등기가 넘어갔다가 다시 오는 거기 때문에 반환할 때도 증여세 부과하지 않습니다. 보통 증여를 부모님이 자식한테 주는 것만 생각하시는데 밑에서 위로 올라갈 수 있습니다. 자녀가 부모님한테 준 것도 증여로 봅니다. 세법에서는 그렇습니다. 근데 만약에 이 기간이 지났다, 3개월이 지나가지고 아직 3개월이 덜 지났다, 그러니까 즉 신고기간이 증여일로부터 3개월이 아닙니까? 그러니까 즉 증여한 날로부터 그냥 대략 한 6개월 이내에 이거 좀 되돌리고 싶다 라고 했을 때는 처음에 증여한 것은 증여세를 매깁니다. 과세가 되고요. 그거 다시 돌아오는 부분에 대해서는 과세가 제외가 됩니다. 이것도 좀 아깝죠. 자, 근데 이것도 지났다, 그렇다면은
처음에 넘어갔을 때 당연히 증여세 과세되고요. 돌아올 때도 또 증여세 또 냅니다. 이건 뭐 정말 말도 안 되는 상황이 되는 것이죠. 그래서 이게 신중하게 결정하시고 시행하실 필요가 있다. 자칫했다간 왔다 갔다 하는 동안에 세금을 2번씩이나 내는 이런 문제가 생길 수 있다는 거 꼭 기억하시면 좋겠습니다. 자, 그리고 증여세가 꽤 많이 나올 수도 있거든요. 이랬을 경우에 한꺼번에 내기 좀 힘들다. 이거 좀 나눌 수 없느냐, 나눠낼 수 없느냐, 이런 질문인데요. 세금을 계산해 봤더니 증여세가 2천만 원이 넘는다. 이랬을 경우에 가능합니다. 나눠내는 게 가능한데 매년 분할 납부할 세액이 1,000만 원이 넘도록 이렇게 해가지고 최장 5년 안에서 연부연납할 수 있습니다. 나눠낸다는 것이죠. 그리고 연부연납이 그럼 공짜냐? 공짜는 아닙니다. 일종의 지금 예를 들면 한 5천만 원을 내야 되는데 이거 너무 힘들다. 그럼 예컨대 1,000만 원씩 이렇게 나눠서 5년간 내겠다라고 하면은 납세 담보를 이제 우리 과세당국에 제공을 하면서 거기에 대해서 일정 정도 가산금, 일종의 이자죠. 그 부분들이 이제 추가가 돼가지고 내셔야 됩니다. 그러니까 즉 시체말로 증여세를 일시불로 낼 때보다 이렇게 할부로 낼 때 세금을 가산금이 붙어가지고 더 낸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번 시간에는 증여에 대해서 말씀드렸습니다. 감사합니다.